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증시가 하루 쉬었고 금요일 증시는 조기 폐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증시도 한산한 느낌이 드는데요. 게다가 날씨도 추워져서 그런지 더욱더 한산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근의 금리 흐름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금리가 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언가 코로나 경제 위기 직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꺼번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와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11월 연준회 이때 파월 형이 이제 금리가 적당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며칠 이후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러한 고금리가 필요 없을 수 있겠다.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확산됐었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2년물 국채금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그려진 게 2년물 국채금리이고요.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게 방금 설명드린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2년물은 상승하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반대로 2년물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볼게요.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10년물에 비해서는 덜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려줄 것 같지도 않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패드워치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년 6월쯤 되면은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과 비교하면 차트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년 5월쯤 되면은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베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밀려서 내년 6월 달에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생각보다는 쉽게 내리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연준 회의가 있었죠. 이것에 대한 회의록, 의사록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연준 의사록을 볼까요?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위해 통화 정책을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물가 상승률 2%가 달성되기 전에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우리는 물가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진전이 불충분하다는 정보가 들어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죠. 연준의 의사록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만하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11월 초 파월 형이 지금의 기준금리가 적당해 이러한 발언을 한 이후에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기준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조심해 너네들 이런 말을 날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뻥카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연준 위원들의 진짜 의도를 다 간파했습니다. 너네들 패를 다 들킨 거야. 이제 안 믿어. 어차피 기다리면 금리 내릴 거잖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긴 있어요. 이것은 81개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최근의 금리 변동 현황이 정리된 자료입니다. 올해 5월 달에만 해도 25개의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6개의 나라만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1월 달에는 3개의 나라가 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5개의 나라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나라보다 금리를 내리는 나라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의 경제 수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정점이다. 앞으로 금리를 내릴 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줄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칠레입니다. 칠레는 7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1%나 내렸습니다. 6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7.6%까지 떨어지면서
금리를 내렸다고 하네요. 7.6%면 여전히 높긴 한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브라질이 0.5%나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헝가리와 폴란드가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0.75%나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숨통이 트이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었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니까 이때다 하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지금 난리 났죠.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경제 상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금리까지 내려주니까 증시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너네도 빨리 내려. 미국 증시 폭등해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나도 폭등 한번 맞아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주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정책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미국이 침체를 겪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거대한 통화 완화 사이클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침체의 징조가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침체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시 폭락에 베팅을 하는데요. 저는 벌써부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의 기운이 느껴지면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초반에는 0.25%씩 조금씩 내릴 텐데요. 아마도 이때에는 시장에서 이것을 호재로 인식할 것입니다. 물론 연준이 혹시나 쫄아서 한 방에 크게 내릴 때에는 증시의 악재로 인식이 되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19년 세 차례의 보험적인 금리 인하 시기 때에는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이때 신고가 달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에게 기준금리를 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연준, 너네 제발 금리 한번 내려줘. 금리 인하 이후에 코로나 때처럼 폭락이 온다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 대응할게. 일단 금리부터 내려. 나 마지막 부의 열차 좀 탈 거야.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P 500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입니다. PER 흐름이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PER이 70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즉 주식이 고평가되었었는데, 지금은 PER이 살짝은 높아 보이긴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 때처럼 막 올라갔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들의 PER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폭락한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리스크를 맞이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직전 때와 비슷한 흐름을 우리는 겪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제 유가에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26일에 오펙 회원국들이 모여서 원유 감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오펙 회의를 30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위에 쓰여진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례 장관급 회의가 4일이나 연기된 적은 없었다면서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더 낮은 수준의 생산량 목표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산유국들은 다 같이 모여 감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악화될 수 있고 수익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수십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감산을 많이 할 것이고요. 어떤 나라는 감산을 거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유국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감산하긴 하는데 남들보다 감산을 조금만 할 거야. 그렇다면 나중에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나는 충분한 수익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반대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과거에도 뒤통수를 몇 번 쳤어요. 러시아는 지금 감산을 최대한 덜 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효과를 누리면서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직전 3월 9일 직전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모여서 원유 감산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나 감산하기 싫어? 왜 내가 감산해서 손해를 봐야 돼? 오펙 플러스 회원국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없어.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그때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 흐름을 볼게요. 그 전부터 증시가 떨어지고 있긴 있었는데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이 결렬된 직후에 증시가 한번 폭락했었죠. 그때 폭락한 가격이 2850포인트 이때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감산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주식을 팔기만 했었어도 25% 정도의 추가적인 폭락을 맞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할 수 있는 선택이고요. 어쨌든 증시가 폭락한 이후 다시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잘 노리면은 좋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펙 산유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월 30일 이벤트를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